좌우 어느 편에도 편들지 말라. 초연함과 자율성을 유지하라. 감정의 평화를 잃지 말라. 현대사회에서 편을 든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거나 어떤 당파를 선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특정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까지도 모두 편을 드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행위가 가져다주는 소속감이나 심리적 안정은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나 사회적 위치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부담을 초래한다.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갈등에서 누군가의 편을 들기 시작하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더 나아가 그 선택이 결국 내가 왜 이 편에 섰나 라는 자괴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도리어 상대 진영으로부터는 불필요한 적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역사적, 철학적, 심리학적 시각을 동원하여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감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할 태도는 초연함이며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중립적 위치에 서는 것이다. 중국 고대 병법서인 손자병법은 단순한 전쟁 기술을 넘어 사람과 조직을 이끄는 심리전의 정수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싸움을 할 때는 항상 적으로 하여금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하라라는 가르침은 갈등을 외부에서 지켜보며 이익을 취하는 태도를 시사한다. 직접 전면전에 뛰어들기보다 적들이 스스로 대립하도록 만드는 전략이야말로 병가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의 권력 게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한편에 성급히 가담하기보다 상대들이 서로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때로는 갈등을 부추기면서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이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권모술수와 외교 전략이 등장하는 삼국지를 보자. 유비, 조조, 송권 세 사람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던 그 시대에도 지혜로운 책사들은 여러 번 주인을 바꾸거나 스스로 곡신이 되어 살아남았다. 예컨대 제갈량의 경우도 촉이라는 편에 몸담았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위오 두 나라의 사정을 예리하게 파악하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그의 책략 중 일부는 다른 두 세력이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 스스로 세력을 더 키우는 방법이었다. 이는 상대의 내부 갈등을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는 전략적 중립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중세 유럽에서는 교황이 세속 군주들의 다툼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때로는 양쪽에 표면적 지지를 표시하며 더 큰 권력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교황은 여러 왕국 사이에서 종교적 권위를 무기로 삼아 양쪽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헌금을 받아내곤 했다. 교황청은 어느 한쪽 편에 노골적으로 서기보다 서로 싸우게 한 뒤 그 틈에서 이익을 보거나 결말 직전에 더욱 유리한 편에 힘을 실어주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했다. 이 또한 성급한 편들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누가 승자가 될지 혹은 어떻게 하면 교황청의 권한이 확대될지를 지켜보며 관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830년 프랑스의 7월 혁명 당시 사흘간의 폭동이 끝난 뒤 노정치가 탈레랑은 파리에 있는 자신의 집 창가에 앉아서 폭동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 종소리로군. 우리가 이겼어. 탈레랑이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보좌관이 물었다.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러자 탈레랑은 보좌관에게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손짓을 하면서 대꾸했다. 조용히 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는 내일 말해주겠네. 그는 바보들만이 서둘러 상황에 뛰어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내일 말해주겠다 라고 한 말은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난 뒤 승자의 편을 들어도 늦지 않다는 확신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성급한 결단을 피하고 결과를 본 뒤에 움직여도 충분하다는 근대 정치술의 정수다. 미국 정치에는 늘 민주당 대 공화당이라는 거대한 양당 구조가 존재해왔다. 선거철이 되면 언론은 양진영의 극단적 지지층이 서로 공격하고 혐오와 비난을 쏟아내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침묵하는 다수로 불리는 중도층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정치적 열정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투표 당일 최종적으로 어디에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 선거판이 뒤집히곤 한다. 역설적이게도 이 침묵하는 다수는 정치적 홍수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때로는 투표를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어느 편에도 적극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소모적 대립에서 얻을 수 있는 감정적 편향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도 김영삼과 김대중의 지지층이 극명하게 갈렸던 시기가 있었다. 전 국민이 둘로 나뉘어 누구는 지역주의를 조장한다 거나 누구는 민주화의 대부라는 식으로 극한 대립을 벌였다. 그 결과 가족과 친지 사이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심지어 명절이 되면 집안에서 정치 얘기만 꺼내도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누구에게도 표를 주지 않겠다 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이 소용돌이에서 비켜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라 다툼에 휩쓸려 감정적 소모를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도 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큰 후회 없이 비교적 평온한 감정을 유지했다. 왜 인간은 편들기에 열광하는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소속감 욕구라고 부른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팀에 열렬히 지지자로 가담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것은 마치 스포츠팀 팬덤과 유사하다. 우리 팀이 이겨야 내가 이기는 것이라는 동일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기 정체성을 강화한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우리 의식이 동시에 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다. 소속 집단 내의 사람들을 잘못된 편 혹은 배신자로 낙인 찍고 폭력적 언어나 편견을 드러내는 일이 잦아진다. 이처럼 감정이 격화되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서로 음해하는 가짜뉴스가 횡행하기도 쉽다. 결국 감정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들수록 중립과 객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가 제시한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행동이 충돌할 때 큰 불평함을 느낀다. 이를 줄이기 위해 한번 선택한 편을 끝까지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예컨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하면 그 후보의 단점이나 스캔들이 드러나도 이를 무시하거나 가짜 뉴스일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심리가 작동한다. 혹은 상대 진영의 작은 실수조차 크게 부풀려 지적함으로써 내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 위안을 얻는다. 편을 들지 않으면 이처럼 강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여유로운 마음으로 양쪽 진영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누군가를 강하게 지지하지 않으면 잃는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세간의 통념이 사실은 심리학적 착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학자 귀스타브 르봉은 군중심리학에서 군중이 집단적 흥분 상태에 빠지면 개인의 지성이 마비되고 비이성적 행동이 쉽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치적 집회나 대규모 시위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얼마든지 목격되는 일이다. 편들기가 과열되면 집단적 분노는 더욱 증폭되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해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있으면 군중심리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 게다가 싸움이 끝난 뒤에는 대체로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 당시에 너무 과했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립에 머무른 사람은 크게 손해볼 것이 없고 이후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중립이 곧 무관심은 아니다. 주변에서 어떤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전혀 모른 척하고 방관만 하다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 저 사람은 함께 땀 흘려 싸우지 않는다. 거나 사람을 너무 냉정하게 대한다. 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태도는 겉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되 정서적 에너지는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공감을 표하지만 강한 감정적 결속을 드러내지 않고 의견을 물으면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는 식이다. 현대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네트워킹을 잘하려면 어느 한쪽 진영에만 치우친 사람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느 정도 우호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는 직장, 정치, 개인 생활까지 마찬가지다. 하지만 특정 세력이나 무리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 반대편 사람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일종의 가짜 지지 전략이 유효할 때가 있다. 겉으로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속마음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며 어느 편에도 확실히 서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갈등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면 종종 중재자 역할을 맡을 기회가 생긴다. 서로 견해차로 싸우던 두 편이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중립적인 인물이 나서서 중재 제안을 하면 양쪽 모두 귀를 기울이기 마련이다. 이때 중재자는 교섭의 장을 마련하고 자신의 조건이나 이익을 은근히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자로 참여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얻거나 은혜를 파는 기회가 생긴다. 선택하지 않은 싸움은 피하되 필요하다면 상황을 이용하라.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주도권을 가진 당사자들이 먼저 부딪히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괜히 정의감이나 동정심에 이끌려 편을 들거나 누가 내게 호소를 했다고 해서 쉽게 가담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 싸움 자체가 나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적다면 차라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망하는 편이 낫다. 필요하다면 갈등의 당사자들이 지쳐가거나 막다른 상황에 몰렸을 때 그제서야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나타나면 된다. 그러면 고마움을 받기도 쉽고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여지도 커진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중재자가 개입할 여지는 더 커진다. 때로는 상대편 두 세력이 모두 약해진 뒤가 가장 이상적인 개입 시점이다. 갈등이 깊어져 양쪽 다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제3자가 등장해 해결책을 제시하면 대환영을 받는다. 정치적으로는 이 지점에서 조정자 혹은 중재자의 위제를 은근히 끼워 넣을 수도 있고 그 대가로 돈이나 권력 혹은 정책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고대 중국 병법서나 근대 정치 이론에서도 서로가 싸우는 틈을 이용하라 는 조언은 일관되게 등장한다. 편들기의 유혹과 위험. 인간에게는 미래의 승자를 미리 예측해 안전한 배에 올라타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할지 예측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이 예측이 성공한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영원히 기억해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싸움이 끝난 뒤 승자들은 내가 알아서 이긴 것으로 치부하고 협력자를 가볍게 잊어버리거나 배신하기도 한다. 이는 역사상 무수한 예에서 반복되어 온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약자를 도와줘야 한다. 는 윤리적 도덕적 욕망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약자가 진짜 극적으로 승리하는 일은 드물며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당신이 받는 보상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는 명제는 이상주의적이며 실제 정치나 권력 게임에서는 쉽게 보장되지 않는다. 도덕적 신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극도로 소모하고 결국엔 배신당할 위험 또한 크다. 투표와 감정의 도박.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서 강조된다. 그러나 선거가 점점 감정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정책보다는 인신공격과 상대 비난이 주를 이루게 되면 투표 자체가 감정의 도박으로 변질된다. 누군가에게 표를 던짐으로써 인간은 그 후보 혹은 그 당에 심리적 투자를 하게 된다. 이렇게 투자한 심리는 기대와 동시에 불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선거 이후에 내가 왜 저 후보를 찍었지 라며 후회하거나 이럴 줄 몰랐다 라는 식의 배신감을 느낀다. 결국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는 선택은 무책임하다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감정의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선거철이 되면 울리는 각종 선전 홍보 방송, 대중연설, 인신공격, 거짓 공약, 지역감정 조장 등이 난무하는데 이 모든 것에 휘말리지 않고도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나는 정치적 무관심주의자라는 차원을 넘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전략적 결단일 수 있다.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점은 막대하다. 우리는 많은 역사 철학, 심리학 사례를 통해 편들지 않음, 이때로는 살아남고 더 나아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확인했다. 어떤 편을 확실히 들면 그 순간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 범위는 제한되기 시작한다. 감정에 휩싸여 판단을 흐릴 우려도 커지고 패배 시 함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게다가 승리하더라도 기대만큼의 보상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반면에 중립의 자세를 유지하면 어느 쪽이 승리하든지 간에 비교적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 또 갈등이 심화될수록 중재자 혹은 협상자의 자리에 오를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심히 방관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겉으로는 적절히 지지와 공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내부적 감정적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율성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현대의 다매체 환경에서 사람들은 감정적 이념적 대립에 쉽게 휩싸인다. 그러나 그 대립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면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내가 설 자리는 충분히 남아있다. 오히려 그때가 되면 여러 세력이 너도 나도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 수도 있다. 그때 당신은 기다렸다는 이유로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받거나 당신의 지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를 봐도 누군가에 투표하는 것은 감정의 도박이다. 종국에는 감정의 평화를 잃고 거의 100%가 후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말라. 역사는 편을 빨리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둘러 편을 드는 사람은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기 쉽다는 사례가 훨씬 많다. 시간이 흐르고 승자가 갈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생했다는 이유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흔한 것은 배신과 망각이다. 반면에 기회를 엿보며 어느 쪽에도 휘말리지 않고 종국의 결과를 기다린 사람들은 적어도 스스로 감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이득이나 존중을 받았다. 그러니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소극적이고 무력한 태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의 소용돌이와 군중심리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을 바탕으로 최적의 행동 시점을 포착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동적 중립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직장, 정치, 사회 전반에서 적용 가능한 통찰이다. 우리가 매번 극한의 대립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정치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불행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결과로 감정적 소모 없이 지속적인 평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이득도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편을 들지 않는 초연함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주도권을 쥘 수 있고 필요하다면 상황을 주도적으로 조정할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내가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일이다.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고 편가르기가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야말로 타인의 감정적 휩쓸림에 말려들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가 더욱 빛날 것이다. 그러니 서둘러 편을 들지 말고 감정의 도박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현명하게 주위를 둘러보자.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감정의 평화와 함께 더 큰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